안녕하세요.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공유 경제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회적 경제의 조직 유형을 보통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우리가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다룰 때 공유 경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호혜와 연대의 경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호혜성과 연대성이라고 하는 게 공유경제에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한 범주로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영어로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고, 뭐, 우버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라든가, 집카라든가,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된 게 있죠. 타다, 소카,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버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 나가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버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 숙박 본인이 방이나 집의 일부를 숙박으로 제공을 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타다나 소카나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공유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공유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럼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뭐, 공유경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생활성의 공유경제 해가지고, 이건 이제 가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꾸며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공유경제를 통해서 그 속에 우리가 포괄되고 통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이 앞으로 점점점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유경제의 일상을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KOCW는 요새 이제 온라인 강의 이게 요게 그 이 대학 강의를 공개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대학 온라인 강의이고 일부 교수님들은 온라인 강의를 이걸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KOCW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대학마다 많은 교수님들이 온라인으로 이미 예전부터 강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듣고 10시에는 플리커로 사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요 밑으로 와야 되겠네요. 8시에는 공공자전거 서울 가면은 뭐 따릉인가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저 대구대에도 공유 자전거가 있고 그 다음에 10시에는 지식을 공유하는 위키피디아 뭐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오후 1시에는 물건을 공유해서 뭐 빌리지로 운동을 하고 3시에는 슬라이드 쉐어로 PP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콘텐츠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카로 카쉐어링을 하고 위즈덤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우리의 일상들이 공유경제에 포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이거는 이만큼 공유경제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유경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세기의 일반적인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해지고, 이건 이제 자기 돈이 없어도 신용을 근거로 해서 자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광고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신용을 통해서 확보한 자본으로 광고를 통해서 획득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이 어떤 상품을 소비하면 그 상품은 개인의 소유가 된다. 이게 이제 20세기의 우리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1세기에는 신용이 아니라 평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내에서의 평판이 되겠죠. SNS나 소위 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평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의 소유라는 관점이 아니라 공유적인 접근.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호혜와 연대, 공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연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혜성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이 나누어서 쓴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누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주고받고 쓰는 거니까 호혜성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개인이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핵심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자유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개인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모든 자본주의적인 사고의 기초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면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소극적인 관점이고, 적극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인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개인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소유라고 하는 건 개인의 확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내 소유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 대한 침해, 인권에 대한 침해와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개인의 소유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개인보다 중요한 게 아니냐. 기업이 다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또 소유도 훨씬 더 기업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개인보다 집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자본주의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인. 앞에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우죠. 법. 뒤에는 사람, 인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으로서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상법이죠. 규칙인데,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은 법적인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다 그러면 일종의 의인화가 되는 거예요. 집단이 모여서 특정한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면, 그 조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그 집단을 개인으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삼성과 같이 거대한, 삼성전자와 같이 거대한 기업도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하나하나와 똑같은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개인과 개인으로 취급받는 집단인 기업이 존재한다. 그럼 둘 다 뭐냐? 개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의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맺게 되는데, 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상의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법의 계약은 동등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요. 계약의 주체가 동등해야만 그 계약을 유효한 걸로 본다.
자, 그런데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유효한 걸로 보죠. 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권리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거기에 취업하는 개인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삼성전자와 개인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현실에서는 똑같지 않겠지만.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20세기는 개인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신고전 경제학이니 모든 이 자본주의의 이론은 개인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기본 모델인 거고. 자, 그런데 공유경제를 주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유경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패러다임은 틀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왜 틀이 바뀌느냐? 가장 핵심은 개인의 소유권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유가 아니라 공유, 함께 쓰는 것, 사용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공유경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공유경제를 지지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타다는 금지가 됐지만,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를 호혜와 연대의 경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통적 자본주의 경제는 소유의 기초에 있다.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공유경제는 공유를 한다. 공유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소유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원래적인 의미에서 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할 때 뭐냐면 소유와 소비가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경제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경제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집이겠죠. 자, 집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당장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나 옷을 입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슬슬 두꺼운 옷을 다 넣어놓고 얇은 옷을 꺼내고 있는데, 두꺼운 옷을 집어 넣으면서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옷에 한 5분의 1도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는 것만 입는다. 입고 그 다음에 빨래통에 넣고 다른 옷을 입는데 빨고 나서 바로 입었던 옷을 또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입으려고 샀지만 한두 번 입고 또는 한 번도 안 입은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죠? 소유하고 있다, 그거는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극단적인가요? 내 방에 나는 쓰레기와 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쓰레기는 내가 소비하면 사용하는 물건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죠.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런데 공유경제에서는 내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를 넘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기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소유를 넘기지 않고 같이 공유한다.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전통적 자본주의 경제는 자원을 고갈시킨다. 자, 이건 왜 그런다고 그랬죠? 소유와 소비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연계되지 않는다. 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지 그 물건이 잘 소비되도록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즉 판매하고 내가 이윤을 남기면 그 물건이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자,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팔고 그 사람이 그거 썼는지 안 썼는지 상관없이 또 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죠. 사고 멀쩡한데 2년 계약이 끝나면 바꾸도록 유도한다. 또는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새 거를 사도록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소유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유한다라는 개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상품이, 물건이 된다. 그러면 자원이 절약된다. 즉, 그 물건이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다른 물건이 구매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기업에게는 안 좋은 거죠. 자, 소유에 대한 경쟁 개념이라고 경쟁적 소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누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판매라고 하는 거를 촉진시키는 거죠. 근데 공유경제에서는 공유를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호혜적인 입장에서 공유한다. 자, 우리가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소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상당 공유경제를 뭐 공유 치킨, 죄송합니다. 공유 치킨이 아니라 공유 키친, 그러니까 공유 부엌이죠. 또는 공유 사무실 뭐 이런 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사무실을 공유하고 부엌을 공유하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를 그러니까 개인적 소유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전통적인 낭비적인 소비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필요하지 않는데 소비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자, 그러면 왜 빌렸을까요? 싸니까. 자, 그러면 대여 서비스가 있죠. 대여 서비스는 할부의 개념인 거죠. 근데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싼 가격에 일종의 중고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고마켓에서 비싸게 파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필요 없는 거를 벼룩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원래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필요 없는 거를 굉장히 싸게 처분을 한다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데 굳이 새로 사고 싶지 않은 거를 굉장히 싼 가격에 취득하는 시장, 이게 벼룩시장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전에 주로 벼룩시장이 광장 같은 데서 열려요. 그런데 가면 예를 들어서 옷 하나에 멀쩡한데 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싸게 사용할 수 있고 나는 필요 없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싸게 제공함으로써 무언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 나오지만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자원을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자원을 절약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공유경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네, 여기 저 확대를 했더니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 경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거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내가 뭘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나에게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대여자와 이용자를 연계해 주는 거예요. 대여자라고 하는 거는 유효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공유경제 플랫폼에다가 내가 어떤 유효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올리면 이용자는 자기가 필요한 유효자원을 찾아서 일정한 대여료를 주고 그 물건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경제 플랫폼은 수수료로 10에서 20%를 뜯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를 대여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요새 그 물건 시키면은 배달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공유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배민이나 이런 거가 전부 다 공유경제 플랫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대여자라고 하는 건 이제 판매자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시키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뜯어 먹는 거고 나머지는 대여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도 크게 보면 공유경제에 들어가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우버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우버가 들어왔다가 우버가 금지돼 가지고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우버 앱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즉 우버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인 거고 공유경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소비자가 등록을 하고 자기의 정보를 입력하고 우버 앱으로 배차 신청을 하고 승객의 현재 위치나 목적지를 전송하면 우버가 이 플랫폼에서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버 기사가 여기 이제 가면 우버에 가입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요금을 결제하는데 자, 요런 방식 이제 카톡 요새 이제 카톡이 아니죠. 카카오 택시나 뭐 티맵 택시나 뭐 요새 이런 형태의 소위 말하는 택시 운송 공유경제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앱을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서울에서 이 일 끝나고 10시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길거리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한 대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반을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멀쩡한 차들이 다 예약 중이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저는 카카오 택시나 뭐 이런 거를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 이제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숙박 에어비앤비라든가 교통, 그 다음에 금융도 굉장히 이런 게 많고, 이제 금융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공간에 대한 공유, 재능에 대한 공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형태의 공유경제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제가 공유경제를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원래 공유경제라는 말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 마틴 와이츠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4년에 공유경제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공유경제의 개념은 뭐냐면 고정급료 지급이 아니라 임금에 관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임금이 고정돼 있는 거가 불합리하다라고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벌더라도 임금은 고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임금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단위 노동이 이익을 증가시키면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임금도 더 많이 지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좋은 거고 노동자들도 임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다. 그래서 뭐죠? 경제 주체들의 이익이 공유된다. 그래서 이게 쉐어링 이코노미인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마틴 와이츠먼이 얘기했던 쉐어링 이코노미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얘기를 로렌스 레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에
사회적 경제에서 얘기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재화와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화폐가 교환되는 게 뭐냐? 상업경제고 이게 자본주의 경제다. 커머셜 이코노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화폐가 교환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나 자기만족감이 교환이 매개가 되는 게 바로 공유경제고 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로 뭘 받느냐면 화폐를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화폐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저 사람이 물건을 잘 썼을 때 내가 행복해진다. 자기 만족감이 늘어나는 거를 받는다. 결국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공유경제에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를 자기의 커뮤니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화폐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 사람이 그걸 잘 사용해서 자기가 제공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용해서 무언가 유용하게 그 물건이 사용된 거에 따라서 대가는 없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경제가 공유경제다. 자, 이게 바로 연대와 호혜의 경제인 거죠. 자, 그러면 와이츠먼이나 레이식이 얘기한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화폐라고 하는 거를 동등한 교환 관계로 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특히 레이식 같은 경우는 화폐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소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이전, 대가의 지불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공유경제하고는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공유경제는 레싱이 얘기한 거를 보면 혈연 및 지역 공동체 안의 시혜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돈독히 한다. 자, 아는 친구가 물건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 받고 빌려주나요? 물론 돈을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뭐 밥이나 한 끼 사라. 아니면 뭐 술을 사라.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물이나 한 잔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형태가 원래 예전에는 혈연이나 지역 공동체, 친구나 이런 아주 긴밀한 공동체 내에서는 시혜적인 선물 교환의 형태로 존재를 했는데, 자, 이런 게 혈연 및 지역 공동체를 벗어나서 익명적인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를 커뮤니티로 전제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가 사실은 인터넷과 더불어 등장을 했다. 대표적인 게 위키피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보고서 리포트 낼 때 여기서 뺏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위키피디아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호혜적으로. 자, 호혜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특정 항목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하면 내가 궁금한 다른 항목에서 나는 지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나는 필요한 지식이 없지만 내가 아는 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나는 그걸로 충분히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인터넷 아카이브라든가, 자, 우리들이 많이 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있죠. 광고 달아놓고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 사기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그런 상업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약을 하면 현대적인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화폐라고 하는 거를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교환의 매개로 하지 않고 교환의 동의는 자기 만족감이거나 복잡한 형태, 인간관계라든가 이타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교환을 하게 하는 어떤 동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적인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적인 상업적 성격이 없는 호혜와 연대의 경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필요 없는 거를 대가를 바라지 않거나 최소한의 실비를 전제로 하고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성격의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적인 의미의 현대적인 공유경제이다. 자, 그러면 다시 우버, 에어비앤비나 쏘카나 타다나 이런 걸로 볼게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뭐죠?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가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를 돈을 받는다라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부과시킨 겁니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공급하지 않아요. 다만 뭐냐, 플랫폼을 만들고 공급자와 사용자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중개 및 알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상업적인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임대사업이다라는 거예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임대 중개 알선 서비스 사업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 손 하나 안 대고 코 푼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유경제가 아니다. 즉 상업적 공유경제라는 거는 공유경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개념의 참신함, 그리고 이거의 상품성을 보고 전부 다 공유경제라고, 타다라고 하는 것도 운송 서비스 택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유경제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를 상업적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경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구재나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남에게 대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용을 얻는, 자, 이런 개념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유경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적 효용을 얻는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경제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서도 쓰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공유경제가 아니라 공유경제 비즈니스도 아니고 공유경제라는 말을 빼야 된다. 그냥 비즈니스다. 중개 비즈니스.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나온 말이 온 디맨드 이코노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우리나라로 치면 쏘카나 타다나 이런 서비스를 공유경제라고 이제는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온디맨드 경제. 온디맨드. 바로 요구하면 어떤 상품과 재화를 내가 제공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그 중간에서 그걸 중개해서 돈을 버는, 삥을 뜯는 이런 거를 온디맨드 경제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앞에서 PPT에서 보여줬던 그 기업들은 전부 다 공유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디맨드 경제에 삥 뜬 기업들, 이렇게 되는 거죠. 호혜성과 연대의 생각으로 자기의 유유자원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매개로 해서 돈을 버는 기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이 온디맨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 보면 그래서 이 삥 뜯는 기업들을 구분을 해놨어요. 유형화를 해놨는데 이제 동료 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집중화된 물적 자본이 아니라 분산된 소규모 물적 자본으로 생산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물적 자본의 공유를 통해서 사회 기반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리드 컴퓨팅이나 오픈 소프트웨어 제작에서 관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제 IBM 같은 경우가 주로 이런 생산 방식을 써요. 공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유 제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IBM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소속된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클라우드 워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IBM이 프리랜서들을 인터넷상에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만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피어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협력 경제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소비자들끼리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당근마켓이라든가 번개장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중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소상공이나 개인들이 만든 물건들을 여기에 올려가지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디맨드 경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타다, 소카 뭐 이런 삥 뜯는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민도 마찬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액세스 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중간에서 이윤을 착취하는 기업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온디맨드 경제가 공유 경제니까 처음에는 뭔가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뭔가 내 개인 가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디맨드 경제가 시작이 됐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공유경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중개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상품 가격에 그 중개료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상품 가격에 중개료가 포함이 될까요? 유효 자원이 아닌 생산된 자원을 그냥 중개하는 서비스로 온디맨드 경제가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더욱더 공유경제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이나 기자들이나 뭐 무슨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공유경제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의 편을 든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를 경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유경제가 원래 어떤 의미였고 공유경제의 의미라고 하는 거를 살렸을 때 공유경제가 어떻게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그 틈을 기업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타다라고 하는 게 금지가 됐는데 택시 서비스인데 택시보다 타다라고 하는 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공유경제다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순간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타다는 혁신경제고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타다는 다른 일반적인 택시와 다른 형태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반발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유경제인데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자원이 남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지들만 돈 벌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타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타다 서비스를 못하게 되니까 타다 베이직을 위해서 고용했던 노동자들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자본 축적과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공유경제를 악용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 그래서 자본 축적과 이윤 창출 이 반대편에는 공유와 협력이 있는 거고, 이 공유와 협력이라고 하는 게 호혜와 연대의 경제인 사회적 경제의 영역인데, 이 대칭축 중에서 자본 축적과 이윤 창출, 비즈니스의 성격이 들어갈수록 이쪽에 가까운 거죠. 이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분산화 지역화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내에서 호혜와 연대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거 하고, 중앙 통제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고 하는 방식이 있다면 분산화 지역화의 방향이 훨씬 더 호혜와 연대의 경제에 맞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유경제라고 얘기되는 모든 것들을 이 두 개의 축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면, 공유와 협력과 분산화 지역화라고 하는 여기에 가까울수록 공유경제에 맞는 거고, 이쪽에 가까울수록,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가까울수록 자본주의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중간적인 성격의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식인 서비스, 위키피디아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유와 협력, 분산화 지역화. 근데 지식인이라고 하는 네이버 서비스는 광고에서 돈 벌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쪽인 겁니다.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펀딩이나 공유 민박 같은 경우에도 자본 축적과 이윤 창출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유경제를 사회적 경제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공유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연대와 호혜의 경제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론적으로 출발을 했던 거고, 자본주의적인 상업성을 거부하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으로서의 공유 경제가 성립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악용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즉 이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의 껍데기를 쓰고 그거를 혁신이라고 팔아먹는 악덕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유경제라고 볼 수 없다. 공유경제라는 말을 이름 자체를 붙이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걸러줘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기자, 언론, 정책을 하는 사람, 정치인들, 정당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원래적인 의미에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잘 활성화되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범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이제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유경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좋은 거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를 너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루고는 있지만 왜 이 네 개만 사회적 경제냐? 그거 아닌 사회적 경제도 얼마든지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는 호혜성과 연대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얘기할 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얘기하느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를 너무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 어떤 자본주의적인 방식이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호혜와 연대의 경제라고는 원래의 취지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명드릴 때 외국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원을 재정적인 금전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법도 만들고 법 없는 외국 선진국들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법이 없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책적 지원으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왜 사회적 경제는 더 활성화가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신뢰에 기초한 공동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 있어야만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에 뛰어들고 신뢰가 쌓여가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욕심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하고 그 돈을 시장에서 버는 게 아니라 정부 돈을 뜯어가는 방식으로 벌려고 하면 사회적 경제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적 경제의 신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오히려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